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요. 10년 안에 무조건 포기할 겁니다. 호언장담하던 펜타곤의 30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가 파쇄기 속으로 허망하게 갈려나갔습니다. 새벽 2시, 위성화면 속 사천 활주로에는 미국이 막아버린 핵심 기술을 스스로 완성한 회색빛, 맹수가 보란듯이 솟구치고 있었죠. 당시 스텔스와 레이더 기술은 서방이 철저히 통제하던 독점 생태계였습니다. 일본조차 백기를 들고 비싼 돈을 바치던 절망적 상황. 기술 이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한국을 서방은 처참히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피말리는 7년 만에 완벽한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걸린 핵심 기술을 단숨에 뚫어내고 절반 가격에 전 세계 하늘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당대국의 질서를 짓밟은 이 소름 돋는 나라.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록히드 마틴 본사 화상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미 국무부 공문이 떴습니다. ASA 레이더 기술 이전 불허.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죠. 미국 임원 하나가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어깨를 으쓱했고 독일에서 접속한 방산 컨설턴트는 대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빅터 콜번입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에서 20년간 전투기 설계를 총괄했고 지금은 런던 글로벌 항공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누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누가 영원히 만들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레이더를 절대 만들 수 없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5mm 크기의 송수신 모듈 1000개 이상이 동시에 작동하며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포착하고 복수의 표적을 순식간에 추적하는 이 기술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완성한 결정체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었고 일본조차 미쓰비시 F2 이후 독자 개발의 꿈을 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서방 항공업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쿄의 군사평론가들은 방송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렸고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포기할 것이라며 내기까지 걸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미국이 F-22와 F-35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수천 번의 시험 비행, 천문학적인 예산, 반세기에 걸친 노하우 없이 AESA를 만든다는 건 몽상에 가깝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화시스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KF-X, 훗날 세계 항공 역사를 뒤흔들 전투기의 씨앗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비웃었을 겁니다. 미국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탐 색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그리고 RF 제머였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전투기는 깡통이 됩니다. 냈다 없으면 하늘을 나는 관짝이나 다름없죠. 한국은 그 4가지를 전부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자존심 때문에 수조 원을 날리게 될 거라고. 그해 겨울, 저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의 KF-X 이야기가 나왔고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F-35를 140센틀 때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독자 개발의 길은 일찌감치 접은 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의 도전은 무모함을 넘어 어리석음에 가까워 보였을 겁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반도체 잘 만든다고, 스마트폰 잘 만든다고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공역학, 전자공학, 소재공학,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하고 그걸 검증하려면 수만 번의 풍동시험과 수천 시간의 비행시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 과정에 반세기를 썼습니다. 한국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되는 차에 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국은 3,600억 원을 투입해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3,600억 원이라니. 미국이 F-35용 AIM-RPG-87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쏟아부은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그 돈으로 시제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며 코웃음을 쳤고 저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인 한화시스템 연구소의 불빛은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좁은 사무실에 모여 미국 학술 논문을 뒤지고 일본 미쓰비시의 JAPG-1 레이더 스펙을 분석하고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주의 특허 문서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할 설계도도 물어볼 선배도 없었습니다. 한화시스템 항공 레이더팀 수석 엔지니어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2년은 책만 봤다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다고.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AESA 개발에 투입되는 엔지니어가 수천 명입니다. 레이 시온,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의 전문 인력이 수십 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정부 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실패해도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레이더 기술 자산이 전무했고 미국은 기술 이전은커녕 힌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한국 연구진은 GAN 질화갈륨 기반의 송수신 모듈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가는 기존 GAAS 갈륨비소 소재보다 출력이 높고 발열에 강해 차세대 레이더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물질입니다. 미국조차 F-35 후속기에나 본격 적용할 계획이었던 기술을 한국이 먼저 손에 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영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처음 접했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모듈 하나 만드는 것과 완성된 레이더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1,000개가 넘는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위상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표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버텨야 합니다. 미국이 그걸 완성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게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KF-X 사업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2022년까지 시제기를 띄워야 했습니다. 불과 5년 남짓한 시간 안에 미국이 30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재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방 업계에서는 비웃음이 계속됐습니다. 런던의 한 항공 전문지는 한국의 KF-X를 야심찬 실패작이라고 미리 규정했고 도쿄의 방위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에 손 벌리게 될 것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예측에 동의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전투기 레이더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들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용인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국방과학연구소의 풍동시험실은 24시간 가동됐고 사천 KAI 공장에서는 기체 설계와 레이더 통합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념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미국에서 사면 되는 걸 왜 굳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자주국방에 집착하는지, 그 절박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2020년 세계 항공업계를 뒤흔든 첫 번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원형판 위에 빼곡히 박힌 5mm 크기의 송수신 모듈들, 그 숫자는 정확히 1,088개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런던 사무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겁, 그러니까 전시용 모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물건일 리 없다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국 언론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제품이 CBAM-3식 수송기에 탑재되어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200회 이상의 탐지 시험을 완료했고 복수 표적 동시 추적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1088개.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미쓰비시 F2의 JAPG-1 레이더는 약 800개 모듈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200개 이상 많은 모듈을 구현한 겁니다. 미국 F-35의 AN-RPG-81이
약 12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시제품은 세계 최강 스텔스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서방 항공업계에 미세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제품과 양산품은 다르다. 시험 환경과 실전은 다르다. 한두 번 성공했다고 기술력이 입증된 건 아니라는 반론이 끊이지 않았죠. 저 역시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동체, 쌍발 엔진, 그리고 기수에 장착된 국산 AESA 레이더. 저는 출고식 영상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서방 업계 전체가 비웃던 프로젝트가 실제 전투기의 형태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3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생중계 영상을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 KF-21 시제 1호기의 엔진이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화면 속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활주로 콘크리트가 열기로 일렁였습니다. 전투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속도가 붙으면서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날았습니다. 진짜로 날았습니다. 회색빛 기체가 푸른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 상승했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33분 뒤 오후 4시 13분 KF-21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참고할 설계도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도쿄는 침묵했습니다. 그토록 비웃던 일본 방위 전문가들의 입에서 더 이상 조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KF-21에 대한 공식 논평을 회피했고 펜타곤은 동맹국의 성과를 환영한다는 형식적인 성명만 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서방 항공업계의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 시험 비행일 뿐이다. 양산까지는 멀었다. 실전 배치는 더더욱 먼 이야기다.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속도는 제 예상을 비웃듯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시제 2호기가 같은 해 11월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가 연이어 비행에 성공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에서 시제기 한 대를 띄우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미국 F-35는 첫 비행 후 양산까지 10년 넘게 걸렸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제기 6대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띄워버린 겁니다. 사천 공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봤습니다. 야간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교대 체제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대형 트럭들이 밤낮 없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조차 저 정도 속도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 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블록턴 40대 생산, 약 7천억 원 규모.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대당 약 1,200억 원. 록히드 마틴이 F-35 한 대에 2천억 원 넘게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런던 국제항공 컨퍼런스에서 록히드 마틴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읽었습니다. 2025년 5월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연초록색 기체 구조물들이 컨베이어 위에서 하나씩 조립되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한화 시스템은 국산 AES 레이더 양산 1호기 출고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레이더를 한국이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2026년 1월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비행시험 완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제기 6대 42개월 1600회 비행 무사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F-35가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결함과 추락 사고를 떠올리면 믿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모든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쿄의 한 방위 전문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었죠. 그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워싱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펜타곤 내부에서는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F-35 147대 도입을 결정하며 독자 개발의 꿈을 접었는데 바로 옆 나라가 해낸 겁니다. 일본이 포기한 그 길을 한국이 끝까지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서방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롱은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항공 강국 F-35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같은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저 역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칼럼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KF-21 첫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3월 한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터졌습니다. KF-21 첫 수출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4월 국빈 방안에 맞춰 16대 도입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중간에 분담금을 체납하고 기술 유출 시도 논란까지 일으키며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을 사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기술을 공유받으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구매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끝까지 의심했던 나라가 결국 한국산 전투기 앞에 줄을 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이 퍼지자마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원래 중고 FA-48 도입을 검토하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록 1 16대 도입을 확정한 뒤 블록 2 추가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유럽 한복판의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KF-21 현지 생산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F-35 도입을 추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지에 올렸다는 건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 패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사무실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 중동 국방부 관계자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의 군 수뇌부까지 한국 전투기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성능이 어느 정도냐? 미국 무기와 비교하면 어떠냐?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세계 방산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F-35 수출팀이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펜타곤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 침묵이 당혹감을 감추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KF-21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블록 1이 대당 약 1,200억 원, 블록 2가 약 1,600억 원, F-35가 대당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저렴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산 무기를 사려면 미 의회 승인, 국무부 검토, 수출 허가까지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절차가 훨씬 간소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한국 앞에서 미국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인근 레스토랑에서 오랜 친구인 펜타곤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농담도 없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포크만 만지작거리다가 디저트가 나올 무렵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 이번엔 진짜 심각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80년간 지켜온 게 무너지고 있어. 한국 하나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2026년 하반기 KF-21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실전 배치, 그리고 그 시점을 전후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도쿄 방위성 청사 안에서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일본 방위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코웃음부터 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KF-21 수출 소식을 꺼내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2018년 독자 개발의 꿈을 접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주도하던 F3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로 좌초됐고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GCAP라는 공동 개발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2035년 실전 배치가 목표였지만 영국 상원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핵심 기술은 여전히 F-3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한국은 이미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그 길을 한국이 끝까지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일본 언론은 KF-21 소식을 최소한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취급하려는 듯했죠. 하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충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한 일본 방위 전문가가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도쿄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을 보내왔습니다. 콜본,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얕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1년 전 도쿄의 그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였던 그날 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자동차나 잘 만들지. 그렇게 비웃던 사람이 이제 틀렸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KF-21의 수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하나하나가 원래 F-35의 잠재 고객이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지에 올렸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F-35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비쌌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었습니다. 납기도 문제였습니다. 미 의회 승인, 국무부 검토, 수출 허가까지 거치려면 최소 2년, 길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협상을 마치고 전투기를 인도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협상에 나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세계 방산 질서의 지각 변동을 느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80년 넘게 지배해온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연초록색이 아닌 공군 회색 도장을 입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출고식 영상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1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서방 업계 전체가 비웃었던 바로 그 프로젝트가 양산 단계까지 도달한 겁니다. 출고식장에서 한국 관계자가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까지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을 스스로 지킬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하늘도 지켜줄 수 있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KFX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술도 경험도 시간도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2026년 여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년 넘게 아시아 방산을 깔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을 찾아간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1년 전 도쿄에서 일본 방위 관계자들과 한국을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한다고. 전투기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의 공항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심정으로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조립동 안에서 KF-21 양상이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연초록색 기체 구조물, 컨베이어 위를 흐르는 부품들,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기술자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떠시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막막했다고? 미국이 기술을 안 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다고.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켜야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인 한화시스템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ASA 레이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한 중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피곤해 보이는 눈. 그가 바로 2016년부터 레이더 개발을 이끌어온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냈냐고? 미국이 30년 걸린 걸 어떻게 7년 만에 해냈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나라의 하늘을 남의 허락 없이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서방 기술이 최고라는 확신이 아시아는 따라올 수 없다는 오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과 산과 도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해낸 겁니다. 강대국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기술 봉쇄를 당하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리고 수만 번의 시험을 반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아시아 방사는 하청 수준, 한국의 KFX는 실패할 것, 그들에게 AESA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연구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그들은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사천 공장 회의실, 1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부터 백발의 원로까지. 저는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서방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당신들의 저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까 그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콜본 박사님,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절박했을 뿐이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6년 9월 KF-21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공식 인도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런던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공군 회색 도장을 입은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 서 있었고 태극마크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날로부터 정확히 11년, 한국은 해냈습니다. 강릉 제18 전투비 행단과 예천 제16 전투비 행단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가 목표였고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로드맵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능력이 추가되고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과 무인기 연동까지 구현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면서 한국이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내부 무장창, 국산 엔진, 무인기 연동,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들이 연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F-21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자주 국방에 집착했는지. 이 나라는 70년 넘게 미국의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전투기를 사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미사일을 도입하려면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2년, 3년, 때로는 5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늘 남의 허락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사천 공장에서 만났던 수석 엔지니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남의 허락 없이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답을 내놓은 겁니다. 11년에 걸쳐 8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쏟아부어 서방의 조롱을 견디며 그들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 강견장을 다니며 한국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런던, 워싱턴, 파리, 도쿄, 어디를 가든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국 출신의 항공 전문가가 왜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11년 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서방의 조롱, 그리고 한국의 선택,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만들기로 한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강연이 끝나면 질문이 쏟아집니다. 한국이 정말 F-35와 경쟁할 수 있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이미 경쟁하고 있다고. 그리고 곧 추월할 거라고. 도쿄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일본 방위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다고.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 나갔다고.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컨소시엄, 프랑스, 스웨덴, 일본,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앞섰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F2는 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한국의 KF-21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굴복하고 그냥 F-35를 사서 썼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한국의 하늘은 여전히 남의 허락 아래 놓여 있었을 겁니다. 전투기 한 대를 사려면 미국 국회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길. 하지만 끝에 가면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길.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사천 공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조립동을 바라봤습니다. KF-21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전투기들이 한반도의 하늘을 가를 겁니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영공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건 미국이 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들은 후손에게 스스로 하늘을 지킬 권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방 세계와 일본은 우리의 전투기 개발 선언을 비웃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주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렸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피 끓는 집념과 도끼를 몰랐습니다. 안 줍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남의 나라 눈치 보며 사다 써야 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기술로 창공을 가르는 진정한 항공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하늘의 제왕 보라매를 탄생시킨 우리 연구진들의 피와 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